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세미나 진행을 맡은 정청용이라고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신문 그리고 디센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 그리고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 주최사인 디센터의 손동영 대표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디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손동영입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님, 그리고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이영 의원님,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신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자 아니면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분들과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분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상자산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별 세미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미나에 열기를 더해주시는 청중 여러분을 직접 모시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대단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난 9월 24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따라서 신고를 마친 국내 거래소들이 이제 겨우 제도권에 편입됐고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결국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트래블 룰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의 신용계좌 계약 연장 여부,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또 업계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모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탈중앙화를 이렇게 기치로 내걸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늘 토론자라든가 참석자분들께서 내주시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이러한 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동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재옥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서울경제신문 그리고 디센터의 손동영 대표님, 또 국회에 우리 윤창현 의원님, 조명희 의원님, 이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윤창현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가상자산 우리 특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 대표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24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파악된 거래소 63개 중에 29군데가 이제 신고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체가 이제 신고가 수리된 거는 4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신고는 했지만은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고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고, 또 예치금을 원화로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4개 거래소의 과점 체제로 재편이 됨에 따라서 경쟁 둔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에 수차례에 걸쳐서 조금 더 기간을 유예를 해서 이 거래소가
신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피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달라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가입자 약 200만 명 이상이 투자자보와 또 특검법상 그 신고 기간 이후에 어떤 시장 정상화 대책이라는 그런 과제를 이제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기간 이후에 우리 가상화폐 시장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오늘 이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개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국회, 특히 그 정무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산업의 종사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특검법 발효 후에 시장 안정화, 산업 생태계 재건이라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런 그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그리고 윤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그리고 주식회사 디센터 손동영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대로 코인 거래하던 거래소 중에 단 4곳만 적법한 사업자로 생존을 했습니다. 상당한 역량과 가능성을 갖추었지만 발휘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이제 시장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당국의 행정행위 설계에 많은 의문점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명한 자격 기준 마련해 놓고 수험생에게는 자격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를 제대로 못한 채 그냥 시장을 떠나버린 분들 정말 그 아쉽고 굉장히 그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검증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 시정을 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4 거래소 체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경쟁 체제인지, 그리고 신고 수리가 안 된 거래소들이 마켓을 형성할 경우에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는지 아직도 미완의 과제를 가지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의 유연성도 동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우리 행정부 많은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행위를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뒤돌아보질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일을 처리한 채 그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별로 느낌 없이 그냥 주어진 거를 관성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과세도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연 지금 이런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라고 그럽니다. 주무부처가 아니라 주관부처. 이런 말을 써가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조금씩 회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발벗고 나서지라는 채 문제 생길까 봐 전전긍긍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여서 과연 행정부가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육성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하나 없습니다. 그저 특근법 하나 가지고 규제만 하는데 이제 가상자산 산업 기본 법안 이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마련해서 또 이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여지도 상당 부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많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한국형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이런 그 논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가상자산, 블록체인 산업,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적 방향에서 법과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영 의원입니다.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디센터 손동현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특근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 종료되어 빅4 거래소만 온전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은 25개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고 제도를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도 주지 않고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중소규모 거래소에는 부실 거래소라는 딱지가 붙었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이 투기와 투자 사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유는 가상자산 산업이 전통적 산업 확장과 다르고 시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산업 확장은 어떤 산업의 태동, 전후방 산업의 발전, 생태계 구축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각 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각 회사들은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자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산업보다는 거래소가 먼저 활성화되면서 돈놀이에 가까운 현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늦장 대처, 제도의 미비가 낳은 부작용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산업이 태동하면서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시선을 미래로 돌려 대한민국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2009년 비트코인 소스가 처음 배포된 이후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는 P2P 거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해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미국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산업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신산업 육성을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신산업이 쇠퇴와 성장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지금 오늘 행사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미래 지향점에 대한 대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벤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 많은 잠재력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특근법 이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변화 예측이라는 주제로 법률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진의 변호사로 계시고 가상자산 특별위원으로 계신 박주현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바쁜 관계로
오늘 아침에 이제 작성을 해서 수사 끝내고 수사 입회를 끝내고 딱 여기 1시 반에 와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는 특근법 이후에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 특근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있음으로써 어떤 상황인가, 그 현재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미래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상 자산이 자금 세탁, 정치 자금, 그리고 중공의 한국 정치권, 경제권 등의 로비 자금으로 악용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중공, 그리고 친여 대기업, 가상 자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규제 필요성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문재인 집권 말기에 이제 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규모 정권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피해자 수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전문 수사부처조차 실시가 없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매번 신용만 냈습니다. 전문 수사 부처를 만들겠다. 최근에 이제 경찰의 국수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 중앙지검에서 또 전담 수사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정권의 검찰 해체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부처를 못 만들었고, 경찰 역시도 지금 신용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규모의 사건 경우에는 가상자산과 정치 권력, 법조계 등 부패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사를 핑퐁을 시키고 지연을 시키고 방만한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 국수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고소 배당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로 그쪽에 배당을 했고, 광역수사대 또는 지능범죄수사대로 수사를 하게끔 했는데 결국에는 배당된 곳이 강남경찰서였습니다. 그 강남경찰서 경제팀에 배당이 되었는데 규모가 수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수가 엄청납니다.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누구냐? 저 가상자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내일 모레 퇴직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배당을 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회 보좌진,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을 블록체인 협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이쪽으로 많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금융위, 검찰, 경찰 등 공무원 출신을 영입해서 또 다른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권 교체 움직임도 있어가지고 요 국힘 쪽 보좌진도 많이 넣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가 결국 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그런 인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의 편의성, 은밀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중국 자금이 한국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그 투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 등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정치권에도 상당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거에 조국의 사모펀드 중에
가상화폐 관련 건은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많은 탈법, 위법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증거 인멸의 계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해먹은 부패 세력들, 범죄 세력들이 저지른 쟤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수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뭘 적용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 금액, 대규모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수사를 하면은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은 압수수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을 이용해서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 혹은 이제 검찰의 어떤 관련 그 친분성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을 빠르게 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그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이 합법적으로 인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민국이 일어났던 엄청난 범죄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 특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거 인멸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보다 큰 규모의 부정축제나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 단위가 아닌 이제 BTC나 이더리움 단위이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을 뿐이지 원 단위로 환산하면 최소 수조 원입니다. 그것도 한 거래소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거래소를 고려하면 그 범위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무실장으로 한 8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그 오너가 자산이 얼마일까? 불과 한 86년생이 불과한 친구가 몇 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데려온 친구가 채굴을 하는 친구인데 세계 비트코인의 한 7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규모 자체가 다른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규모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가 몇 천억 단위의 어떤 부당 이득을 취해가지고 불법 이득을 취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은 그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법 전에 스캠 코인이 상장과 폐지가 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자전거래, 시세 조작은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일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당한 마켓 메이킹은 봐줄 수 있었지만 대규모 마켓 메이킹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부 처벌받은 예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두나무 등에서 그 송치영 의장이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그리고 전문적인 특성 그리고 수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확실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적용이 사실상 특검법 시행 전에는 시행이 불가능했는데 경쟁업체의 제거 목적으로 혹은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저건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본보기용으로 과거에 지닉스펀드를 수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로.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거의 방만하다가 이제 최근에 결론을 내려고 했다가 금융위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해외 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국제적 자금 세탁, 해외 밀반출 편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엄청난 국부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특검법과 그 동법 시행령으로 규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이 치외법권 규제 사각지대로서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은 엄청난 해악을 가져왔고
갑자기 임기 말, 집권 말에 특검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제 첫걸음을 연 것은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ISMS 등 이 규제 수준은 첫걸음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특검법 시행으로 인한 문재인 집권에 발생한 엄청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범죄들이 합법적인 증거인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법과 그 동법 시행령이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관련 사업의 실무,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가 지금 대권에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미흡한 그 법이었습니다. 이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원화 마켓이 형성이 되었고,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코인 마켓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고사한 상태고요. 특검법에 의해서 독과점 기업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을 제외하면 원화 마켓을 전부 다 내리고 코인 마켓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인 마켓에만 집중을 하면은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회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 마켓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특검법이 가상자산 독과점 기업을 탄생한 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생태계 변화를 좀 예측을 하면요.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 탄생을 했죠. 이제 서울대 동아리 방에서 시작을 한 지금 국내 최대 업체 두나무는 이제 더 이상 제2의 두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 장벽이 되어버렸고요. 이 독과점 기업의 시장이 90%였다가 이제는 뭐 99% 이상의 점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특검법에 따른 결과가 이제 4대 거래소의 기득권 유지, 기득권 강화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4대 거래소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기업인가? 업비트와 빗썸 둘 다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무죄 확정 판결의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해킹을 받은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 기득권을 강화해 줘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 거래소가 최근에 검찰, 국회, 금융권 등의 그 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실태를 보면 오히려 로비에 더 강화를 두고 있는 걸 보면 그 의도나 그 기업의 순수성을 좋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이었던 검찰을 뭐 기용한 대형 거래소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결국에는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 그 기업에 고용은 되지 않더라도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뭐 1,5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그런 고문료를 받는 것처럼 고문료 등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상 그 실명 계좌를 터주겠다고 몇십억씩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그것도 아주 좋은 대형 로펌의 간판 변호사임을 명분으로 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판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특검법을 시행한다고 한 이후에 은행을 통한 시장을 방치했습니다. 4대 거래소가 독과점 기업이 된 것은 결국 금융위 금감원의 압박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유기라는 그런 그 경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4대 거래소 기득권의 고착화를 시켰고, 가상자산이 뭔지, 이 시장이 어떤지, 앞으로 가상자산의 미래가,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이면
이제 대선을 불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 6개월도 안 남았죠.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고사가 되고 있고 특정 기업들,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독점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저도 99% 정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게 보면 한 90% 정도 문제 있는 거래소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1% 또는 한 10%의 건전한 거래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득권 거래소의 시장 지배를 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직을 경험을 했고 변호사 업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왔었는데 가상자산을 업계에서 만난 친구들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도 있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 밝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모이는 건전한 기업들도 이렇게 고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뭐 특검법 시행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2019년 그 지닉스 펀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하고 지닉스 펀드가 폐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쁜 가상업체, 블록체인 기업이 존재했고 그 기업들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수많은 엄청난 피해 금액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서는 손을 놓으면서 상당히 우수한 친구들, 뭐 이른바 이제 북경대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민 그런 친구들로 이루어진 좀 비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 적용 여부가 불가능한 그 자본시장법으로 위반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폐업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는데 지금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법을 시행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사람들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실명 계좌를 받았던 4대 거래소만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가능성 있는 혹은 기존 4대 거래소보다 훌륭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하나도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실명 계좌 있는 것을 뺏어야 하는 기업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결국 독과점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뭐 화천대유에서 보듯이 그런 어떤 결탁관계, 유착관계가 발견된다면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상장이나 수수료 등에서 독점 기업이 행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의 뭐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 증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관련 비리들이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그런 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과점 특혜로 말미암아 정치 권력과 유착될 확률도 큽니다. 만약에 민간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시키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기업, 사거래소의 독과점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차차 선책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거래소가 기존의 독과점 체제 특혜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기존 기득권을 강화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과 동시에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차선책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잘 국영으로 하다가 민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병폐나 비리 가능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장 수수료 등에 있어서 독과점 기업의 폐해가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국가 감독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민간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장이나 수수료 등에 있어서는 이제 만약 독과점 기업이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병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악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태계는 그냥 이제 화천대유와 같은 천하동인과 같은 그러한 진짜 아수라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저는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한 불신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도적 미비나 관련 규정 미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와 관련된 부패는 너무너무 심합니다. 특검법이 이러한 어떤 엄청난 부패, 이미 기존에 벌어졌던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진 그런 부패를 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현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다양한 그 거래소, 가상자산 그 업계나 실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상황을 전개를 시킨다면 결국에는 더 큰 아수라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을 잘 경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업계에 있는 언론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 생태계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느라 더욱더 깊이 있는 고찰이 못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가상자산 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가상자산 산업이 지난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24일로 마감이 됐고 결과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에 다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해서 가상자산 쪽 분야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협회나 학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도이고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코인의 코자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법규나 내규를 법적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법률이나 규정 내용들은 대부분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특근법이고요. 감독 규정이나 아니면 업무 규정 이런 것들을 누가 고시를 만드느냐?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대부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은 2021년 7월인데 은행연합회에서 실명 계좌 발급을 왜 안 해주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위험평가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 제일 최근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근법에 의해서.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을 했던 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날짜가 2021년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거고 신고를 수리할지 말지를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요건에서 뭐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에 있는 2가지입니다. ISMS 인증과 실명 입출금 개정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법화와의 교환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와 연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올해 초부터 이 신고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강의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에 나와 있던 자료고 그때부터 혹시나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을 받지 못하면 코인 거래소는 유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영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만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면은 필요가 없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본인이 그냥 P2P로 거래하는 경우, 일회성인 경우 수수료가 없이 플랫폼만 그냥 중고장터 같은 것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짜로 하려고 신고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도 한번 잠깐 보면은 거래소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보관 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9월 25일 날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 뒤에도 이거 숫자가 약간씩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신 것까지 업데이트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신고 완료한 곳이 29. 그 중에 신고 완료한 거래소가 29, 총 42이고 지갑 및 수탁업, 기타 사업자가 13곳.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부나 이런 그 행정청에서 수리라는 것을 해야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인데 수리 완료까지 한 업체는 업비트 하나다. 그래서 이제 4대 거래소가 워너마켓 거래소로 신고가 되었고 실명 계좌가 있는 곳이 4대 거래소밖에 없으니까 코인마켓으로 한 곳이 지금 ISMS 인증만 보유하고 25개 업체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63곳이라는 그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 63곳이 최종 이제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위가 파악한 곳들 중에서 ISMS 인증 자체도 못 받은 업체가 34곳 정도가 있고 이 거래소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라 라는 식으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신고 거래소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라고 지난주 주말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만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고 해외 대형 거래소에도 금융위가 니네도 신고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27곳의 신고를 요구를 했는데 이들 중에 ISMS 인증조차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없다라는 게 금융위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왜 한국금융위가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준을 한국으로 서비스를 하고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하고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하면은 금융위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가 이제 앞으로의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건데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부분은 여기 아주 조그맣게 써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대부분 하는 방법이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그런 국가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결국에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은 어렵지만 그나마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 지금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바이든도 이야기하고 뭐 SEC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규제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비트 라이선스라고 해서 면허를 발급을 해줬고 뉴욕주에서. 그리고 미국 규제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딱 두 가지로 코인들을 분류를 해서 비증권성이다. 지금 인정된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얘네들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전부 다 증권성이 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이제 옛날부터 인정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상품도 허용을 하고 ETF 이런 것도 곧 나올 거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해하실 사항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ICO가 미국에서 금지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 한국에서도 ICO가 금지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ICO를 하고 있지 않죠.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도 증권적 성격을 띈다면 그 코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ICO 형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플 같은 경우도 증권으로 판단해가지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가 지금 되어 있고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일본인데 일본을 한국이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2017년에 신고 수리를 받았는데 16개였고 지금 34개입니다. 한국도 최대치가 한 20개, 30개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한 3, 4년 걸릴 것 같고 지금 이제 신고 등록되지 않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도화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 2014년에 이제 해킹 사고가 엄청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5,300억 원치를 도난당했고 그래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해버렸습니다. 마운틴곡스라는 거래소가.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할까 아니면 제도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부만 개입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하면서 시장 진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지금 특근법이나 이제 업권법이 조금 있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한국도 투자자도 보호하고 시장도 진흥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그 코인이 화폐의 기능도 하고 있고 재산적 가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부과를 했고 특징적인 게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청에서 인정하는 가상화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해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래소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한 5개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8년에 해킹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보안 상태를 점검을 했고 업무 개선 명령 등을 했고 행정처분도 했는데 또다시 자이프라는 거래소에서 이 600억 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점검을 완료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점검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해킹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막더라도 해킹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추가를 해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가상통화해서 화폐 기능을 부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또 규정을 한 다음에 마진 거래를 원래 3배 정도, 4배 정도 하고 있다가 2배로 줄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일본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됐느냐 일본 가상화폐 시장이 사망 선고를 당했다는 게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진흥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본 사례에서 보면은 정말 어렵다. 일본도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이제 한국이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과세를 하고 일본도 과세를 합니다. 일본은 최고 55%까지 과세를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이제 징수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한국도 아마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코인베이스로 하여금 3년치 불특정 거래 정보를 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이러한 두 곳의 거래소에다가 5년치 2만 달러 이상 모든 거래 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 이거는 범죄 의심이 있어서 제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싸그리 다 제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도 강화가 되고 있고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상화폐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식보다 못하다. 투자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마진 거래도 4배일 때는 등락폭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2배로 줄어들면서 마진 거래도 재미없다. 그래서 거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일까? 제일 근접한 게 이제 미신고 거래소들이 어떻게 영업을 종료를 할 것인가. 여기는 이제 코인마켓도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먹튀, 중간에 횡령하거나 기획 파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 종료 후에 30일간 원화 예치금을 반환하라고 금융위에서 이미 지시를 한 상태고 미신고 거래소에서 일제 점검을 하지 않을까라고 썼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미 일제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그 예치금 반환 관련해서 금융위가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 안정화, 시장을 안정화하고 이제 시장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인데 지금 국회에 제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 정보에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앞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현실이나 이제 다양한 우리가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인데 이거를 시장의 안정장치를 만들 기준을 스스로 만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정부가 아마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보안이나 뭐 인력 양성이나 육성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가상자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라는 주제로 권호은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박주현 변호사님, 김정민 변호사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 가장 문제됐던 게 그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과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때문에 거래소들이 현금을 다룰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없으면 다룰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최근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행 특근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요건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ISMS 인증 획득이 가상자산 신고 요건인데 정확하게 이제 불수리 요건이죠. 이런 게 없으면은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표자나 임원이 아닐 것인 것이죠. 그런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뿐만 아니라 월렛이나 커스터디 이런 서비스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금전 교환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개정이 필요하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이때 규칙 개정이 있었죠. 감독 규정 개정이 있어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개정 없이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신고가 무엇이냐인데요. 보통 신고라고 하면은 그 관청에 가서 서류 들이밀면은 그걸로 신고되는 건데 사실은 이 신고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에 가까운 그러한 신고인 것이죠. 다만 이런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사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무엇이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빗썸이라고 할게요. 빗썸이 농협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고객도 농협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을 하고 그래서 고객이 입금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을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증권회사들도 자기들이 이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해서 금융 샌드박스를 신청했었는데 다 전부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입법 취지 등을 보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상당수 거래소들이 고객이 맡은 금전을 하나의 계좌에서 혼합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고객의 자산이 섞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별로 가상 계좌에 대해서 실명 확인을 받고 개별 고객 계좌와 거래소 계좌를 분별 관리하도록 해서 투자자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중요한 방점은 여기서 은행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라는 게 사실은 입법의 의도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들이 실명 확인 계좌를 안 만들어줍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9개 업체인데 ISMS 인증이 되면은 첫 번째 요건은 갖춰진 거죠. 그런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사업자는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9개 업체 중에 단 4곳만 은행과 이러한 계약을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사업자는 1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접수는 많이 했는데 아직 수리는 한 곳밖에 안 됐죠. 그래서 한 곳만 수리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을 보니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서비스, 계좌 거래소 외에, 4개 업체 외에 다른 사업자에 예치된 금액만 해도 약 2조 3,496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아마도 더 많겠죠. 이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거래소 외의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 2조 원 규모의 금액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냐, 투자자한테 돌아갈 것이냐 등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왜 은행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대체 어떻게 법이 제정이 됐길래 은행이 이렇게 소극적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금융기관 등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던 기존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게 특근법인 걸 다 아시죠. 근데 그 표현을 금융회사 등이라고 합니다. 왜냐? 금융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원래는 카지노 등도 다
이렇게 포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처럼 자금 세탁 방지 우려가 있는 사업체들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좀 재미있는 사실인데,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직들도 그 자금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특근법에서 그런 업종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특근법 개정된 게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금융회사 등이 자기 고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유치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고객 확인, 이걸 CDD라고 하는데요. Customer Due Diligence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리포트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STR, 의심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금융회사가 봤을 때 이거는 범죄에 쓰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회사 등에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할 때. 두 번째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지, 했는지. 세 번째는 수리가 됐는지, 신고가. 네 번째는 직권 말소 사항이 있는지.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은행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너네 혹시 변경해야 될 타이밍이야? 뭐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상하죠. 왜냐면 그거를 은행 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직권 말소 사항이 있는지. 직권 말소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돼, 은행이. 안 하면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은행한테 좀 과도한 부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는지, 또 ISMS 인증을 획득했는지, 이건 쉽죠. 그러니까 변경 신고나 뭐 직권 말소 사항 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요건이 그 실명 확인 입출금 거래 계정의 개시 요건을 시행령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특근법, 이게 법은 그 국회에서 정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관할 관청이 이 기관이 정하는 행정 입법이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 대해서는 이럴 때 만들어줄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고, 또 ISMS 인증을 획득했고,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류 관리했고, 이런 보면 지금 반복되는 요건들이 계속 나오죠. 약간 순환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 지침을 확인해라. 그래서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어떤 거래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자금 세탁 방지나 대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위험을 식별 분석하고 평가해라. 라는 거죠. 이 네 번째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면은 그 거래소가 아직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고 수리가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지킬 거라는 조건으로 게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복잡한데 이게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 약간 순환적인 논리가 있는데 거래소가 신고를 하려면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갖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가지려면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모든 걸 갖추고 그다음에 뭐 신고됐는지도 확인했어야 돼요, 은행이.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그 계정을 가지려면은 신고를 했어야 되고 신고를 하려면 계정을 갖춰야 돼.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 만약에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절차 및 업무 지침을 다 지키는 것을 은행이 확인한다면은 신고하기 전이라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 지침을 확인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법에 안 써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는 이제 7월 달에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방안이라고 해서 그걸 내놨죠. 그래서 쫙 이렇게 목록이 있어서 이걸로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객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된다. 가상사업자인지, 신고를 했는지, 신고 이후에 변경사유가 있는지, 신고 이후 직권 말소 사유가 있는지 등등등. 근데 저한테 이제 은행에서 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상대방이 가상자산 사업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사실 그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업자를 들고 FIU 들고 가면은 FIU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그래서 뭐 변호사의 이견서를 들고 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다방면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이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은행 보고 그 사람이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니까 은행한테는 굉장히 그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이건 참고사항인데 가상자산 사업자도 참고로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객으로 둘 경우에도 똑같은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게 됐어요. 만약에 지갑사업자와 거래소끼리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양자 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추가적인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럼 의무가 없냐? 은행만 의무가 있냐? 그렇지 않죠.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도 당연히 의무가 있죠. 신고를 할 때 수리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 이후에도 금융거래 등을 진행할 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뭐 CDD, STR, CTR 등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가상자산 사업자 특유의 의무들도 있어요. 고객별 거래 내역 분리 관리 의무가 있고요. 오더북 공유 금지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다크코인 취급 금지 의무, 제가 쓰진 않았지만 트래블 룰 등이 있죠. 트래블 룰이랑 오더북 공유 금지는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사 등을 보였을 때도. 하지만 그 두 부분은 좀 명확히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이런 금융거래 요건은 물론이고 특유의 요건들도 존재하는데 은행으로 하여금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활동 전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은행에게 좀 과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러한 의무들을 좀 경감을 해야 좀 마음 편하게 그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도 충분히 그런 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 과태료 규정도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등이 CDD, STR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6천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법의 입법 미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물론 이제 15조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시정명령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또 과태료가 있죠. 다만 어쨌거나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없는 등 조문 해석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뭘 하겠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보강이라든지 등의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른 입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조명희 의원실 쪽의 그 개정 방향성을 좀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그중 하나가 실명 계좌 요건의 변경 부분입니다. 저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계좌 부분을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를 하고 신고 수리 후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금융거래 요건을 변경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엇이 좋냐? 어쨌거나 신고는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소가 신고 자체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여기는 이 거래소가 신고가 됐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확실히 안 다음에 그 은행으로 하여금 실명 계좌를 발급하게 해주게 한다면은
불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 등 아니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실명계좌 발급 거부를 좀 최소화하자. 만약에 실명계좌를 발급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은 앞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거래소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요. 원래 공정거래라는 것도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 가상자산 거래자인 경우에 거꾸로 정부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래소가 AML에 관한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라이센스를 주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은행의 어떤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에 은행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러한 규제는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일 경우에 어떤 그 금융회사 등이 지어야 되는 의무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의 의무가 좀 불확정하고요.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일 경우에도 사실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그 AML 의무를 다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히 더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호성이 좀 증가가 되는데 그런 특근법상의 모호성은 좀 제거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표를 했던 김정민 변호사고요. 토론 세션의 자장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되고 참 지금이 그 대단한 변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이 있는 관계로 그 토론자분께서 이제 7분 이내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수영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블록체인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박수용이라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2017년에도 뭐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웠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그 박상기 또 법무장관님 나오셔서 또 한마디 하시고 뭐 그런 사건들 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도 또 이제 이런 비슷한 그 공청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미국의 이제 전 상공회의 그러니까 미국에 근데 이제 전 상공회장님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어레인지가 되셨는지 뭐 이제 나오셔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그 가상화폐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지만은 가상화폐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뇌리에 좀 기억 나올 만한 말씀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떤 산업이건 간에 뭔가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부가 그 산업에 대한 시선, 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의 라스베가스는 마약과 그 도박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혼란의 도시였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혼란의 도시를 라스베가스 주정부에서 야, 이거 위험하고 뭐 사기도 많고 이러니까 출입 금지 해서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출입 금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 주정부에서는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어떤 미래에 도리어 이제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관점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고 뭐 규정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제 오늘의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냥 뭐 ICO니 뭐니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가상화폐 산업을
정부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거야. 뭐 이렇게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이 산업을 잘 키워서 정말 미래의 우리 디지털 세대들이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느냐 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결론은 없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이 산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뭐 저야 뭐 이제 기술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연구하는데 정부의 시선은 제가 봤을 땐 여전히 그냥 이거는 좀 위험하고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정부의 시각이 요번에 특검법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그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 혹은 뭐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그 가상자산 산업이 제대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과 의문을 좀 갖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이거 특검법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뭐 법 취지나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이걸 좀 정비하고 그 시끄러운 그런 소리 안 나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취지 아닌가. 저는 뭐 하여튼 저는 그냥 그런 바깥에 이렇게 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것을 여기도 좀 오늘 그 건강한 산업 생태계 이렇게 제목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산업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뭐 요즘 뭐 얘기하는 업권법 혹은 가상자산 산업진흥법 이것이 먼저 사실은 있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진흥시키는데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제 그때 갖다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뭐 특검법이 신고제인가 허가제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그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른 취지에서 나온 거라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 방향인가 하는데 좀 저는 좀 의심이 된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뭐 요즘 또 나오는 것이 새로운 기술들 뭐 NF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이슈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뭐 KYC라든지 자금 세탁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만 딱 규정하고 그거는 정말 어떻게 뭐 해서 이제 해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뭐 그러면 좀 알아서 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산업진흥법에서 뭔가 다뤄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토론 주제가 신고제, 허가제 이런 이슈도 있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좀 자유롭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주제를 특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관점이 규제 쪽에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진흥 쪽에 좀 신경을 쓰고 법 체계 자체를 좀 정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번에 이제 실명 계좌를 발급받고 신고를 한 코인원 원래는 대표님이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사정상 이제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강명구 부대표님 말씀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신고제라는 형태로 이런 과정이 임했었는데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제이지만 허가제만큼 어려웠던 프로세스를 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 접수를 한 상태고 신고 수리까지 좀 기간이 남은 것 같아서 이제 겸허하게 기다리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저희로서는 이제 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의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다양한 블록체인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스타트업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거래소의 의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좀 더 이런 업권법이 만들어져서 좀 건전한 이제 산업적인 관점의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저로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 4대 거래소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신고라는 게 원래는 조건에 맞으면 100%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법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 제도가 신고인지 허가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권호은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규의 모호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 등의 보도자료 등을 봤을 때 가장 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책임을 전부 다 민간에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은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 책임은 전부 다 민간에 있다라는 게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본질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화폐도 아니고 그 증권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선을 좀 명확히 긋고 있는 반면에 규제 자체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자산을 활용하건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간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은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모호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등을 이제 다른 그 회사들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신고를 실제로 접수를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분들이나 대체 어떻게 이거를 정의를 해야 될지, 가상자산이 무엇이고 뭐 사업자가 누구 이런 것들 정해야 될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래소 위주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은 거래소도 또 중요하지만 그 거래소의 사업이 전체는 아닙니다. 다른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들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거래소의 규제가 좀 포커싱 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는 저도 그 지금 현재 그 과기정통부의 산하에 있는 그 블록체인 규제 자문단에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또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가상자산이라는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과연 이 산업이 이렇게 가르듯이 나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최초의 블록체인 자체가 사실은 그 비트코인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 쪽에서는 지금 2021년 현재 시점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오늘은 특근법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특근법이
특검법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구하고 그게 모든 논의를 다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이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것들이 특히 자본시장법의 증권으로 많이 포섭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논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또 사회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그 위에 산업들이 올라가서 돌아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첫 걸음마를 이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책임을 민간에게 미루고 있는 게 조금 문제고 지금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박주현 변호사님의 토론을 들어볼 텐데 박주현 변호사님 발표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국 당국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보유 거래 전부 금지하면서 지금 아예 이제 중국에서는 그 거래 사이트 자체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돈은 많이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공, 별정직 공무원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늘공, 직업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면 돈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그 어공들이 접근을 해서 온갖 유착관계가 되고 뭐 예를 들면 또 중공이나 아니면 다른 쪽하고 연결이 돼서 개인적인 착복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부패를 이렇게 저지르고 뭔가 이거를 산업화로 만들려면은 어떤 국민적 비판이나 이 도박과의 그 구분이 좀 모호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잘 이끌려면은 결국에는 리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을 가져야 늘공들이 힘을 받고 이걸 하면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대한민국에 내 어떤 뭐 족적을 남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는 사실 뭐 그때 박상기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제도적으로는 무조건 금지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나쁜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는 엄청나게 해먹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도 전면 금지를 정책적으로 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규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뒤로 또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한국에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한국이 그런 규제에 있어서 뭐 금지를 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되니까 많은 중공자분들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까지도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 정권과 중국과의 그 관련성도 워낙 크다 보니까 영향을 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 현재의 정권 하에서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이제 임기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생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뭐 임기말 현상, 레임덕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도를 추진하려면은 결국에는 뭐 늘공이 또 일을 하고 또 어공도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전 제시할 사람도 없고 도망가기 바쁘고 늘공도 굳이 책임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급하게, 물론 조급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특검법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사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어쩔 수 없이 말라 죽지 않게끔 버틸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각 그 대권 캠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에 이것이 정말 뭐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말 또 마음먹기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진 그런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또 젊은 친구들이 많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캠프 등이 어필하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위기를 맞고 계시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코인마켓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지닥거래소의 한승환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마켓으로 이제 신고가 완료가 됐는데 실명 계좌 발급을 시도를 하셨을 테고, 그 과정에 불만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후 계획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할 얘기들을 준비해 오지는 않아서 그 오늘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투자자 보호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제도화가 되려면 제도적 체계와 구조가 갖춰져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용어에 대한 이를테면 정의라든지 또는 그 정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지, 결국 나왔던 모호성이라든지 책임과 권한의 헷갈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뭘까요? 지금 오늘 주제에서는 아마도 뭐 가상자산 전체의 투자자라기보다는 거래소 내의 투자자를 조금 더 특정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보호라는 거는 뭘까요? 보호라고 하면 일체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또는 투자자가 스스로 넣었던 원화 기준의 대금보다 더 자산이 줄어들었을 때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보호일까요? 또는 해킹에 대한 보호인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호인지, 아니면 정보의 투명성이 있지 않아서 기울어진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조작된 시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거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이런 명확한 정의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투자자 보호라 함은 제가 해석한 것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존한다는 차원의 보호는 아니고요. 다 성인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 보니 자기가 판단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라든지 거래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된 보안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자자에 대한 보호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누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느냐 또는 누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모호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있었던 실명계좌 관련된 이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같은 경우 결국에는 여러 군데의 거래소들이 있고, 그리고 거래소업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했지만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초에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를 할 때 의무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된 특근법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은 특근법에 의거해서
혐의 거래라든지 고액 현금 거래라든지 들어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거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보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라든지 조직의 구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신고 수리하고 그리고 수리를 통해서 여러 거래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 주무기관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검증의 책임은 은행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쓰는 확인서 내용 중에 이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사항들을 해당 거래기관, 즉 거래소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신고 여부는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그걸 검증하는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들이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것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은 명확하게 사업자로 구분이 돼서 정부 당국에 직접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업자 단에서 날 수 있는 가상자산 자금 세탁 위험들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책임 이슈에 대한 모호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언론 기사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정확히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건지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이 뭐라는 건지, 또는 지지 않았을 때 어떤 리스크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슈가 됩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거 하면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하면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 하지 말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성에서 나오는 이슈들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이 요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닥거래소를 운영하는 피어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한 해 동안 매출 순이익이 200억 가까이 나왔고 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SK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 계열사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의 계열사들과 파트너로 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공동 비즈니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비즈니스적인 결정 외의 책임의 소재가 되다 보니 그리고 책임의 소재가 정확히 그 범위와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신규로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제도를 쓴 곳이 만들어놨지만 단 한 군도 없이 끝나버린 그런 행태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쨌든 이제는 특근법 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 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 시장 감시와 관련된 것들, 공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주제들일 것 같고요. 또한 동시에 시장에 소비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공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은 시장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적인 어떤 해답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또 동시에 규제적인 차원에서는 명확한 구조적인 규제를 그래서 관련 인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맥락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규제를 위한 선제적인 좀 정의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이런 스터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 이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실명계좌 발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이 다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자기네들은 자금 세탁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를 하는 거를 은행 보고 감시하고 책임을 져라. 남이 하는 일을 자기가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은행은 책임지기 싫다. 이런 구조가 아닌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참가해 주신 교수님, 업계에 계시는 대표님, 그리고 변호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나 채널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검법 신고 맞춰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및 어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향후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다양한 이슈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기 위해서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돼서 많은 분들하고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